제 마지막 한 끼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하늘이시여, 제 어머니의 목숨만은 지켜주십시오. 저는 억울하게 죽더라도 원한을 품고 죽고 싶진 않습니다. 감옥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사형수 강돌은 자신의 마지막 주먹밥을 손에 쥔 채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먹을 수 있는 마지막 한 끼였고 어쩌면 마지막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옆방에서 죽어가던 낯선 노인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돌은 조용히 주먹밥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쪽을 노인에게 밀어주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밥 한 덩이가 자신의 목숨과 어머니의 집, 그리고 억울하게 묻힌 진실까지 되살릴 줄은.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겨울 안개가 해뜨기 전까지 낮은 지붕 위에 내려앉고 아침이면 굴뚝마다 가느다란 연기가 흘러나오던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산등성이 아래로 논 세마지기와 밭 몇 객기가 이어지고 가운데에는 오래된 우물과 넓지 않은 장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밥 짓는 냄새와 기침 소리까지 알 만큼 가까이 살았지만 마음속 사정까지 다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을 끝에는 흙담이 낮은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강돌이라는 젊은 나무꾼과 그의 늙은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강돌은 새벽마다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 마른 가지를 모아오고 저녁이면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린 뒤 아궁이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는지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고 웃을 때도 소리를 낮추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인사를 받으면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강돌의 집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감이 많이 열리지 않아도 강돌은 제일 먼저 익은 것을 따서 어머니 밥상 옆에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너도 먹어야 힘을 쓰지 하고 말했지만 강돌은 어머니가 드셔야 집이 든든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지 집의 부엌은 작고 그을음이 많았으나 된장국 냄새와 보리밥 김이 오를 때면 세상 어느 큰 집보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집이 가난하면 바람도 문틈을 더 잘 찾아드는 법이었습니다. 강돌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것은 낡은 집 한 채와 논 한마지기뿐이었습니다. 그 논은 물길이 좋지 않아 큰 소출을 바라기 어려웠지만 어머니에게는 남편의 손자국이 남은 땅이었고 강돌에게는 어머니를 모실 마지막 기댈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돌은 봄이면 물골을 고치고 여름이면 풀을 뽑고 가을이면 작은 터달까지 허투루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박만식이라는 먼 친척이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웃을 때 입꼬리를 길게 올리고 남의 안부를 묻는 말끝에 꼭 자기 이익을 숨겨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강돌의 어머니에게 혼자 사시기 어려우니 내가 도와드리겠다 하고 말했지만 그의 눈은 늘 마루 밑 문서암과 논쪽 산길을 향해 있었습니다. 강돌은 그 눈빛이 편치 않았으나 친척 어른이라 함부로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박만식은 장터의 아전과도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 아전은 마을 사람들의 곡식 장부와 세금 문서를 만지는 사람이라 누구에게나 공손한 절을 받았지만 마음은 그리 곧지 못했습니다. 그는 술잔을 앞에 두면 남의 어려운 사정을 가볍게 말했고 종이에 적힌 작은 글자를 사람 목숨보다 크게 여겼습니다. 강돌은 그런 사람을 피하려 했지만 가난한 집안의 젊은이가 관아의 말을 완전히 피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마을 아래 창고에서 곡식 자루 몇 개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바람은 차고 달빛은 희미했으며 개 짖는 소리가 골목을 지나 산 쪽으로 길게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전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이상하게도 강돌이 전날 밤 산에서 늦게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장터에 퍼졌습니다. 강돌은 마른 나무를 지고 돌아왔을 뿐이었지만 소문은 젖은 집처럼 금세 번졌습니다. 강돌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전은 창고 근처에서 강돌의 집신 자국과 비슷한 발자국이 나왔다고 했고 박만식은 고개를 숙인 채 나도 믿고 싶지만 요즘 저 집 살림이 많이 어려웠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 귀에 박히자 강돌의 가난은 곧 죄의 이유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 주저앉아 내 아들은
남의 것을 탐낼 아이가 아닙니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사이 강돌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장부에는 이미 그가 창고 곁을 지났다는 말과 누군가 보았다는 증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증언을 한 사람은 박만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장정이었고 그는 강돌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글로 적힌 말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강돌은 어머니가 관아 마당 끝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뒤돌아볼 힘도 없었습니다. 감옥은 관아 뒤편 낮은 언덕 아래에 있었습니다. 돌담에는 겨울비가 스며들어 검은 얼룩이 지고 나무 문은 열릴 때마다 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젖은 집 냄새와 오래된 쇠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강돌은 좁은 방에 갇혀 처음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담장을 훑고 지나갔고 밤이면 먼 마을에서 닭이 잘못 울어 그의 잠을 더 얕게 만들었습니다. 강돌이 가장 괴로웠던 것은 배고픔보다 어머니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어두워 바느질도 오래 하지 못했고 겨울이면 무릎이 시려 밤새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감옥에 있으니 누가 부엌에 장작을 넣고 누가 우물가 얼음을 깨 물을 길어 올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돌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손바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손은 늘 나무를 쥐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손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뒤 관아의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사라진 곡식은 관아의 것이니 죄가 무겁고 거짓을 말하며 버틴다는 이유까지 붙어 강돌은 죽을 날을 기다리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믿을 수 없다고 수군대는 이도 있었지만 누구도 관아문 앞에서 끝까지 큰 소리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문설주를 붙잡고 한참 울었습니다. 박만식은 그런 어머니를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논문서가 어디 있는지 눈으로 더듬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강돌에게 주어지는 밥은 늘 적었습니다. 거친 보리 몇 알이 섞인 묽은 죽이거나 손바닥보다 작은 주먹밥 하나가 전부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강돌은 밥을 받을 때마다 먼저 어머니의 밥상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앉아 국그릇을 앞에 두고도 숟가락을 들지 못할 모습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는 밥을 먹다가도 목이 막혀 물을 찾곤 했고 물조차 차가워 속이 더 시렸습니다. 그 감옥의 끝방에는 어느 날 낯선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옷이 낡고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으며 걸음마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몸이 흔들렸습니다. 포졸들은 그를 거칠게 밀어넣으며 떠돌다가 길에서 쓰러진 늙은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바닥에 깔린 집 위에 몸을 웅크린 채 숨만 가늘게 쉬었습니다. 강돌은 옆방 쇠창살 사이로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노인의 기침 소리가 감옥 안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그 기침은 큰 소리가 아니었지만 듣는 사람의 가슴 속을 오래 긁는 소리였습니다. 강돌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포졸들은 피곤하다며 멀리 앉아 졸았고 아무도 노인에게 물 한 모금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강돌은 창살 사이로 조심스레 물그릇을 밀어보았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눈을 뜨고도 그 물을 마실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돌은 마지막으로 받게 될 밥이라며 작은 주먹밥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포졸은 무심하게 오늘은 이것뿐이다 하고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강돌은 그 주먹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밥알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소금기도 거의 없었지만 며칠을 굶다시피 한 그의 몸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음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 입 베어 물려다 옆방에서 들리는 노인의 흐린 숨소리에 손을 멈추었습니다. 강돌은 속으로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라면 이런 때에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떠올리자 대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겨울 장터에서 구걸하는 아이를 보면 자기 밥그릇을 반쯤 비워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강돌은 눈을 감고 주먹밥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나누고 보니 한쪽이 너무 작아 보였고 다시 망설이다가 더 큰 쪽을 노인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어르신, 이것이라도 드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한 듯 했습니다. 강돌은 손을 창살 사이로 최대한 내밀어 주먹밥을 바닥에 굴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늙은 포졸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그는 강돌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문틈을 조금 열어 주먹밥을 노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포졸은 낮은 소리로 마지막 밥을 남에게 주는 사람은 드물다 하고 말하고 다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돌은 남은 작은 조각을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받았습니다. 그는 밥알 몇 개를 떨어뜨리지 않으려 두 손을 모았고 아주 조금씩 씹어 삼켰습니다. 그 모습은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이라기보다 꺼져가는 불씨에 마른 풀을 조심히 얹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 노인은 창살 너머 강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병든 사람처럼 흐렸지만 그 안쪽 어딘가에는 이상하게도 깊고 맑은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강돌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너도 배가 고플 터인데 어찌 내게 주었느냐? 강돌은 대답을 오래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시선을 두고 저는 아직 숨을 쉬고 있고 어르신은 그 숨마저 놓칠 것 같았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감옥 밖에서는 까마귀 한 마리가 담장 위에 앉았다가 날아갔고 찬바람이 쇠창살을 가볍게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노인의 숨소리는 조금씩 고르게 변했습니다. 여전히 기침은 못지 않았지만 그는 물을 청할 만큼 정신을 차렸고 포졸에게도 예사롭지 않은 눈길을 보냈습니다. 강돌은 노인이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는 남의 사연을 캐묻는 일이 오히려 상처를 덧나게 한다는 것을 며칠 만에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는 밤마다 노인이 추울까봐 자기 집더미를 조금씩 창살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노인은 가끔 강돌에게 집이 어디인지, 부모는 계신지, 어쩌다 이곳에 왔는지 물었습니다. 강돌은 처음에는 짧게 대답했지만 노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사람 마음을 재촉하지 않아 조금씩 말을 풀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흐린 눈과 감나무, 물길이 약한 논, 박만식의 웃음, 사라진 곡식 이야기를 차례로 들려주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가슴에 얹힌 돌이 조금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뒤 노인은 아주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마음이 사람의 참모습을 보인다. 강돌은 그 말뜻을 깊이 헤아릴 힘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작은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더 말하지 않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강돌은 벽에 기대어 앉아 자신이 곧 죽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지만 그날 밤만은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 따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강돌의 처형 날짜가 가까워졌습니다. 포졸들은 전보다 말을 아꼈고 밥그릇을 놓는 손길도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강돌은 새벽마다 어머니가 마당을 쓰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쌀이비가 흙바닥을 스치는 소리, 우물 두레박이 삐걱이는 소리, 부엌에서 장작이 타는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그는 죽음보다도 그 집에 불이 꺼질까 두려웠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남아 박만식의 말에 흔들릴 것을 생각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마지막 전날 밤, 눈발이 아주 가늘게 내렸습니다. 감옥의 작은 창으로 들어온 흰 점들이 어둠 속에서 잠시 빛나다 사라졌습니다. 강돌은 노인에게 혹시 살아나가시거든 산골 마을 끝 초가를 지나며 어머니가 굶지 않는지 한 번만 보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노인은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다가 내 집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하고 말했습니다. 강돌은 그 말이 위로인지 약속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오래도록 마음에 품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감옥 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닭이 울고 관아마당의 발걸음 소리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강돌은 손을 모아 어머니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자신은 억울해도 원망만 붙들고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창살 너머로 강돌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병들어 보였으나 눈빛만은 전날보다 맑았습니다. 강돌은 그 눈빛을 보며 알 수 없는 생각에 잠겼고 감옥 문 밖으로 겨울 아침빛이 천천히 밀려왔습니다. 아침빛이 감옥의 작은 창에 걸리자
포졸들은 평소보다 일찍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은 밤새 조금 내려 돌계단 틈마다 하얗게 앉았고 젖은 집 냄새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강돌은 담요도 아닌 낡은 천을 어깨에 두르고 앉아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숨이 끊어질 듯 하던 노인은 놀랍게도 몸을 반쯤 일으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야위었지만 눈빛은 새벽 우물물처럼 차분했습니다. 포졸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노인이 밤사이 죽을 줄 알았는지 한참 입을 벌리고 있다가 곁에 포졸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 늙은이는 어제까지만 해도 숨만 쉬더니 오늘은 사람 눈을 바로 보네. 그 말은 금세 감옥 마당에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강돌이 나눠준 주먹밥 때문이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노인이 본래 질긴 목숨을 타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목소리에는 작은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침 밥그릇이 들어오자 먼저 강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돌은 자기 밥이 적은 것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더니 포졸에게 물을 조금 더 달라고 했습니다. 말투는 낮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을 재촉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포졸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려다가 노인의 눈빛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는 투덜대면서도 물그릇을 하나 더 가져왔고 노인은 두 손으로 받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날 낮 감옥 안에는 묘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평소라면 포졸들은 죄수들에게 거친 말을 던지고 문을 세게 닫았겠지만 노인이 있는 쪽으로 올 때마다 발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강돌은 그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노인은 누워있다가도 누가 다가오면 잠든 척하지 않고 눈을 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길은 꾸짖는 것도 아니고 비는 것도 아니었으나 마치 오래된 장부 속 감춰진 글자까지 읽는 듯 했습니다. 강돌은 노인에게 무언가 묻고 싶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평범한 떠돌이라면 그 눈빛이 설명되지 않았고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신 같은 죄수가 함부로 물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강돌의 마음을 안다는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급히 묻기보다 오래 보아야 할 때가 있지. 강돌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옥 밖에서는 까치가 담장 위를 지나가며 짧게 울었고 바람은 처마 끝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한편 산골 마을에서는 강돌의 처형 날짜가 가까워졌다는 소식이 아침 연기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들은 두레박줄을 잡은 채 말을 낮추었습니다. 어떤 이는 강돌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관아에서 죄를 정했으니 무엇인가 있었을 것이라 했습니다.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눈길은 모두 마을 끝 강돌의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 굴뚝에서는 그날따라 연기가 아주 가늘게만 올라왔습니다. 강돌의 어머니는 새벽부터 마당을 쓸었습니다. 눈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쌀이비를 들고 같은 자리를 오래 쓸고 또 쓸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손이 작은 일을 붙드는 법이었습니다. 부엌에는 물을 끓인 솥이 있었으나 밥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빈 쌀독을 열었다 닫고 문설주 곁에 앉아 아들이 어릴 적 신던 작은 집신을 만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박만식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만식은 낡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장터에서 자주 보이던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박만식은 슬픈 얼굴을 흉내내며 아주머니, 마음이 무너지시겠지만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살펴야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얼굴을 보자 몸을 굳혔습니다. 그는 마루 쪽을 바라보며 논문서와 집문서를 안전하게 맡아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발끝은 이미 문지방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우리 강돌이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박만식은 기다렸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 있어도 죄가 정해졌으니 남은 집안은 흩어지기 전에 정리해야지요. 그 말에 뒤에 있던 사내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문서함이 있는 안방 쪽으로 몸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허리는 굽었고 손은 떨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래된 기둥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담 너머로 보던 이웃아이가 장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우물가 사람들에게 박만식이 강돌의 집을 뒤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문은 더 빠르게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박만식이 친척이니 그럴 수 있다고 했고, 누군가는 아들이 죽기도 전에 집을 넘보는 것은 너무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 아궁이와 밥그릇을 떠올리며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겨울 마을의 침묵은 눈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때 오래된 주막을 지키던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강돌의 집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강돌의 어머니에게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장마의 주막 지붕이 무너졌을 때 강돌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밤새 새끼줄을 꼬아 지붕을 덮어주었던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 들어서자 박만식을 빤히 바라보고 어머니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남의 말이 거세질수록 문서와 마음을 함께 지켜야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박만식은 할머니의 등장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할머니께서 끼어드실 일이 아닙니다. 하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서함 앞에 놓인 작은 궤를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이 집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어찌 남이 먼저 쟤를 뒤지려 하느냐. 그 말에 단밖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박만식은 오늘은 물러나는 척했지만 눈빛은 더 어둡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을의 소란이 커지는 동안 감옥 안의 노인에 대한 이야기도 관아 안쪽으로 번졌습니다. 늙은 포졸은 아침에 물을 가져다 주었던 일을 동료에게 말했고, 그 동료는 다시 부엌길을 돕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노인의 손을 보았느냐? 떠돌이 손이 아니었다더라. 누군가는 손톱이 너무 가지런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말을 할 때 관아 사람처럼 끝을 흐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작은 말들은 부엌 연기처럼 문틈을 지나 퍼졌습니다. 아저는 그런 소문을 듣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는 장부를 품에 끼고 감옥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평소라면 포졸들에게 큰 소리를 치며 죄수들을 둘러보았겠지만 그날은 노인의 방 앞에서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노인은 집 위에 앉아 있었고 아전을 보자 고개를 조금 들었습니다. 아전은 괜히 헛기침을 하며 떠돌이라 들었는데 어느 고을 사람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아전의 품에 끼인 장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길을 받은 아전은 손으로 장부를 더 단단히 감쌌습니다. 노인은 마른 목소리로 종이는 가벼워도 그 안에 말은 사람을 무겁게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전은 순간 얼굴빛이 변했지만 곧 웃는 척했습니다. 늙은이가 감옥에서 말은 많군.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으나 발걸음이 들어올 때보다 빨라졌습니다. 강돌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노인의 말 한마디가 아전의 숨을 흔든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강돌은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를 아십니까? 노인은 잠시 웃는 듯한 얼굴을 하였습니다. 그를 안다고 모두 사람을 아는 것은 아니나 그를 모르면 나쁜 사람이 남의 이름을 마음대로 묻기도 하지. 강돌은 그 말을 듣고 자기 이름이 적힌 장부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은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종이에 죄가 적혔고 그 종이는 이제 그의 목숨보다 앞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 꼭 쥐었습니다. 노인은 강돌에게 사건이 있던 날을 처음부터 다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강돌은 산에 올라간 시간, 나무를 묶은 곳, 내려올 때 만난 장정, 장터 뒤편에서 들은 개 짖는 소리까지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노인은 중간중간 짧게 물었습니다. 달은 어느 쪽에 있었느냐? 집시는 젖었느냐? 내 지게에는 무엇이 묻어 있었느냐? 질문은 사소했지만 강돌이 대답할 때마다 흐릿하던 기억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강돌은 그날 창고 근처를 지나지 않았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은 두 갈래였고 그는 얼어붙은 개울을 피해 윗길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창고 곁에 남았다는 발자국은 누군가 보여주고 싶은 자리에 남긴 것이겠구나. 강돌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함은 너무 커서 오히려 길을 좁게 만들었고 노인의 말은 그 길에 작은 문을 내는 듯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박만식이 더 많은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는 장터 사람들에게 강돌의 집론이 오래전부터
자기 집안과 얽힌 땅이라고 했습니다. 또 강돌이 죄를 지은 까닭도 가난 때문에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몇몇 사람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박만식은 아전과 친하다는 점을 은근히 내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관아와 가까운 사람의 말에 쉽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강돌의 죄는 사실보다 더 두껍게 입혀졌습니다. 강돌의 어머니는 주막 할머니와 함께 문서함을 살폈습니다. 문서들은 낡은 천에 쌓여 있었고 강돌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손수 남긴 작은 표식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표식을 손끝으로 만지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울음은 밤에 하고 낮에는 문을 지켜야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만식은 아전의 집 뒤뜰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낮은 담장 옆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전은 처형만 끝나면 일이 조용해질 것이라 했고 박만식은 문서만 손에 넣으면 어머니 혼자 어쩌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술 심부름을 하던 어린 하인이 뒤뜰 물독 곁에 숨어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아이는 무서워 아무에게도 곧장 말하지 못하고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막 할머니는 아이의 얼굴빛을 보고 이미 일이 심상치 않음을 알았습니다. 아이가 더듬거리며 들은 말을 전하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부엌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작이 타며 붉은 불씨를 드러냈고 솥에서는 묽은 숭늉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에게 아무에게나 떠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불씨는 너무 일찍 드러내면 바람에 꺼지니 덮어두었다가 때가 오면 살려야 한다. 아이는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옥에서도 바람은 다른 방향으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포졸은 강도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밥그릇을 놓으며 예전처럼 발로 밀지 않았고 물도 얼음이 덜 낀 것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강돌이 이유를 묻자 포졸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노인에게 밥을 준 것을 보았다. 죽을 날 앞에서도 그런 마음이면 내가 함부로 할 수는 없지. 강돌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져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그런 포졸의 변화를 가만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었을 때 강돌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 번에 돌아서지 않지만 작은 일을 본 눈은 오래 감기지 않는다. 강돌은 노인의 말이 자신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밖에 어머니와 집을 생각하면 마음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나가지 못하면 어머니는 집을 지키지 못하실 겁니다. 노인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아직 끝을 말하기 이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에는 높은 곳에서 사람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오래된 사건과 억울한 죄를 살피는 이가 근처 고을을 지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전은 그 말을 듣고 손에 쥔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곧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얼굴에 핏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박만식에게도 몰래 사람을 보내 조심하라 일렀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이미 겨울 까마귀처럼 지붕마다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강돌은 그 소문을 늙은 포졸에게서 들었습니다. 포졸은 문을 잠그며 무심한 척 말했지만 눈가에는 묘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강돌은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놀라는 기색도 없이 집 위에 바르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소문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강돌은 가슴 안쪽에서 아주 작은 희망이 움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직 입 밖으로 꺼내기에는 약했지만 추운 흙 속에서 봄싹이 고개를 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강돌 집에서는 어머니와 주막 할머니가 작은 등잔불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문풍지를 흔들었고 부엌 아궁이의 불은 낮게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 애썼지만 숨을 쉴 때마다 이름이 마음속에서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문서함 위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내일이 지나도 마음을 놓지 마라. 집을 탐내는 사람은 끝까지 문틈을 찾는다. 어머니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감옥의 밤도 깊어갔습니다.
강돌은 차가운 벽에 기대어 앉아 노인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숨은 처음처럼 끊어질 듯하지 않았고 낮고 고른 물결처럼 이어졌습니다. 강돌은 자신이 나누어준 주먹밥 하나가 노인의 목숨을 붙들었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을 붙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작은 밥덩이가 감옥 안팎의 여러 사람 마음에 조용히 닿았다는 것만은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노인은 강도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전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내일 누가 무엇을 묻거든 네가 본 것만 말하고 네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여라. 강돌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이어서 거짓은 말을 많이 필요로 하나 참말은 제 자리를 오래 지키면 된다 하고 말했습니다. 강돌은 오랜만에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감옥 밖 어둠은 아직 짙었지만 어딘가에서 닭이 첫 울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관아 마당에는 전날보다 많은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가 돌계단을 하얗게 덮었고 처마 끝에서는 녹은 물방울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포졸들은 평소보다 말을 아끼며 감옥 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강돌은 노인이 일러준 말을 되새기며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네가 본 것만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라는 그 말은 차가운 방 안에서 작은 기둥처럼 마음을 받쳐주었습니다. 노인은 그날 아침부터 더 또렷한 눈빛으로 감옥 안팎을 살폈습니다. 그는 몸이 약한 사람처럼 등을 구부리고 있었지만 지나가는 포졸의 발걸음과 아전이 문서를 넘기는 소리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돌은 노인이 단지 오래 산 사람이라서 눈치가 빠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침묵은 빈 것이 아니라 가득 찬 항아리 같았습니다. 흔들지 않아도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스스로 무게를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아전은 아침부터 장부를 들고 감옥을 오갔습니다. 그는 포졸들에게 괜히 큰 소리를 내며 평소와 다르지 않은 척했지만 이마에는 가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강돌은 그가 문을 지날 때마다 시선을 내리깔았으나 마음속으로는 하나씩 기억을 맞추었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아전은 창고 앞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부에는 마치 그가 모든 것을 직접 본 사람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긋남이 이제는 크게 보였습니다. 노인은 강돌에게 다시 그날 밤의 길을 물었습니다. 강돌은 산에서 내려오던 윗길과 얼어붙은 개울, 나무를 묶었던 끈의 위치, 지게 아래에 묻었던 붉은 흙까지 떠올렸습니다. 노인은 가만히 듣다가 붉은 흙은 윗길에만 있고 창고 앞길에는 검은 진흙이 많다 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강돌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신이 신던 집신에는 붉은 흙이 묻어 있었을 텐데 창고 발자국이 검은 진흙이었다면 누군가 거짓을 덧칠한 셈이었습니다. 그 말은 강돌의 가슴 속에 오래 숨어있던 기억을 깨웠습니다. 관아로 끌려가던 날 포졸 하나가 그의 집신을 보며 흙빛이 다르다고 혼잣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아전이 그 포졸을 노려보았고 포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돌은 그때 너무 놀라고 겁이 나 그 말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그 말이 차가운 방바닥 아래 묻힌 씨앗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그 일을 털어놓으며 숨을 떨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마치 봄이 얼음을 녹이듯 강돌의 기억을 하나하나 풀어냈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큰 소리를 내고 싶어 하나 큰 소리보다 자세한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 하고 노인은 말했습니다. 강돌은 그 말에 마음을 붙들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보았다고 증언한 장정은 어느 쪽에 서 있었는지, 달빛은 그의 얼굴을 비출 수 있었는지, 개 짖는 소리는 어느 집에서 들렸는지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마을에서도 숨겨진 일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할머니는 술 심부름 아이가 들은 말을 마음에 묻어두고 그날 장터를 드나든 사람들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크게 말하지 않았고 다만 숭늉을 내주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만식이 그날 밤 어디 있었는지, 아전의 뒤뜰에 누가 갔는지, 창고 근처 개가 왜 오래 짖었는지 하나씩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말들은 할머니 마음속에서 실처럼 이어졌습니다. 강돌의 어머니는 문서암을 품에 안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박만식이 다시 올까 두려워 문을 걸어 잠갔지만 집은 걸쇠 하나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 너머로 수군거리는 말이 들릴 때마다 그녀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래도 주막 할머니의 말처럼 낮에는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부엌 아궁이에 불을 살리고 빈 솥에 물을 끓였습니다. 밥이 없어도 물이 끓으면 집이 아직 살아있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늙은 목수가 강돌의 집 울타리를 고치러 왔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강돌의 아버지와 함께 집 기둥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목수는 말없이 삐뚤어진 문짝을 살피고 헐거워진 경첩에 나무 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니가 품새 줄 것이 없다고 하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집은 기둥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지키는 사람의 말로도 선다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참았던 숨을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목수는 마당 한쪽에 남은 발자국도 보았습니다. 박만식이 전날 들어오며 남긴 자국이었습니다. 신발 앞코가 한쪽으로 조금 닳아 있어 발자국 끝이 비뚤었습니다. 목수는 대수롭지 않은 듯 보였지만 눈으로 그 모양을 익혀두었습니다. 그가 장터로 내려갔을 때 창고 곁 진흙에 남았다는 발자국 이야기가 다시 들렸습니다. 목수는 아무 말 없이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래 나무를 다룬 사람은 작은 틀어짐으로도 큰 비밀을 알아보는 법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노인이 포졸에게 창고 발자국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포졸은 처음에 대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서두르지 않고 그를 바라보며 입을 닫아도 눈이 본 것은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하고 말했습니다. 포졸은 한참 뒤 낮은 목소리로 처음 발자국을 본 것은 자신이 아니라 아전과 박만식이 데려온 장정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흙빛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아전이 조용히 하라 하여 더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강돌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손짓으로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아직은 참아라. 참말도 때를 만나야 사람들 귀에 들어간다 하고 노인은 말했습니다. 강돌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노인의 말처럼 지금 소리치면 그저 죄수의 발버둥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문서암을 지키고 있을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도 마음속 문서암을 단단히 지키기로 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관아에는 높은 손님이 내일 도착할 것이라는 말이 다시 돌았습니다. 고을원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사람을 시켜 마당을 쓸고 방을 덮이게 했습니다. 아전은 장부를 새로 묶는 척하며 오래된 종이 몇 장을 따로 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늙은 포졸이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만 그 눈에는 전과 다른 결심이 있었습니다. 강돌의 주먹밥을 본 뒤로 그는 완전히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전은 몰래 감옥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노인이 잠든 줄 알고 포졸에게 술을 건네며 잠시 자리를 비우라 했습니다. 그러나 늙은 포졸은 술병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전은 얼굴을 찌푸리며 네가 언제부터 죄수 편을 들었느냐 하고 낮게 윽박질렀습니다. 포졸은 떨리는 목소리로 죄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을 못 본 척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아전의 눈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노인은 어둠 속에서 그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아전이 돌아간 뒤 노인은 포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포졸은 놀라 창살 가까이 다가왔고 노인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내일 아침 창고 앞 진흙과 강돌의 집신에 남은 흙을 함께 살피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포졸은 어째서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네가 이미 한 번 눈을 뜨기로 했으니 이제 끝까지 감지 말아야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같은 밤 박만식은 강돌의 집 담 뒤에 숨어 안방 불빛을 살폈습니다. 어머니가 잠들면 문서암을 훔쳐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막 할머니와 목수가 그 집에 함께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목수는 마루 밑에서 낡은 톱을 손질하는 척했고 할머니는 부엌에서 숭늉을 데우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만식이 담을 넘으려는 순간 마당의 개가 짧게 짖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 일어났지만 목수는 이미 문 앞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박만식은 들킨 것을 알고도 당당한 척했습니다.
그는 친척 집이 걱정되어 밤길을 왔다고 둘러댔습니다. 목수는 달빛에 비친 그의 신발 앞코를 가만히 보았습니다. 한쪽 끝이 비스듬히 닳아 있었습니다. 목수는 크게 따지지 않고 밤길에는 걱정도 도둑처럼 보이는 법이니 해 뜬 뒤에 오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담 밖에서 이웃 몇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습니다. 박만식은 더 머무르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물러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주막 할머니는 우물가 사람들에게 어젯밤 일을 조용히 전했습니다. 그녀는 박만식을 죄인이라 단정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죽기도 전에 문서를 넘보는 일은 마을이 함께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전보다 더 크게 술렁였습니다. 강돌이 정말 죄를 지었다면 박만식이 왜 그토록 서둘러 집 문서를 찾겠느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소문은 이제 강돌을 누르던 돌에서 박만식을 향해 굴러가는 돌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관아마당에서는 창고 앞 진흙을 다시 살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늙은 포졸은 강돌의 집신을 가져오게 했고 처음에는 아전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높은 손님이 곧 도착한다는 말 때문에 그는 함부로 막지 못했습니다. 집신에는 마른 붉은 흙이 깊게 배어 있었고 창고 곁에 남아 보관했다는 흙덩이는 검고 끈끈했습니다. 포졸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전은 그것이 며칠 사이 묻은 것이라며 둘러댔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목수가 관아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강돌의 어머니 집 울타리를 고치다 알게 된 일을 말하겠다며 조용히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얇은 나무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박만식이 담 아래 남긴 발자국 위에 눌러 모양을 떠둔 것이었습니다. 목수는 그것을 창고 곁 발자국과 나란히 놓아보라고 했습니다. 앞코가 비스듬히 다른 모양이 놀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숨소리가 한순간 낮아졌습니다. 아전은 목수를 꾸짖으며 쓸데없는 짓이라 했지만 그때 감옥 안에서 노인이 기침을 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포졸들이 부축했으나 노인의 걸음은 이상하게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모두에게는 병든 늙은 죄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당 가운데 서자 사람들의 말소리가 저절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인은 발자국과 흙을 차례로 보고 강돌에게 그날 밤의 길을 다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강돌은 많은 사람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산 윗길을 내려왔고 얼어붙은 개울을 피해 돌아갔으며 창고 앞길을 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묻자 그는 다리 오른 위치와 개 짖는 소리, 지게 끈이 끊어져 잠시 멈췄던 곳까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죄수의 변명이라 여겼지만 말이 이어질수록 그의 기억이 너무 또렷해 웅성거림을 멈추었습니다. 참말은 큰 꾸밈이 없어도 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이어서 증언한 장정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장정은 술 냄새가 밴 두루마기를 입고 마당에 섰습니다. 노인은 그에게 그날 밤 강도를 어디에서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장정은 창고 모퉁이라고 했다가 다시 장터 뒤편이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달빛이 강돌의 얼굴을 비추었다고 했지만 그 시간이면 다른 상근을 뒤에 있었다는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노인은 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짓말은 길을 묻는 순간부터 제 발을 헛디딘다 하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강돌의 어머니는 주막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살아있는 모습을 멀리서 보자 무너질 듯 흔들렸지만 울음을 삼켰습니다. 아직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박만식은 사람들 뒤쪽에 서 있다가 슬그머니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목수가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목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박만식의 신발 앞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노인은 박만식에게 앞으로 나오라 했습니다. 박만식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은 친척으로서 걱정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에게 전날 밤 왜 강돌의 집 담 아래 갔는지 물었습니다. 박만식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어머니가 걱정되어 살피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막 할머니가 천천히 앞으로 나와 그가 문서함을 맡아두겠다며 낮부터 집안을 뒤지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장터 끝까지 닿을 만큼 분명했습니다. 마침 술 심부름을 하던 아이도 어머니 뒤에 숨어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전의 뒤뜰에서 박만식과 아전이 처형이 끝나면 집문서를 손에 넣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너무 무서워 바로 말하지 못했다고 울먹였습니다. 아전은 아이의 말을 거짓이라 몰아붙였지만 이미 마당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 작은 흔적이 같은 곳을 가리킨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모든 말을 들은 뒤에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도를 바라보고 다시 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늙은 포졸에게 사라진 곡식 장부와 세금 장부를 함께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전은 그럴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노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병든 떠돌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돌은 그 순간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감옥에서 주먹밥을 받아먹던 노인이 사실은 이 모든 어둠의 길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장부가 마당 가운데 놓이자 노인은 종이에 묶인 순서와 붓자국이 다른 부분을 짚어냈습니다. 사라진 곡식이 적힌 날의 글씨는 앞뒤 날과 달랐고 강돌의 이름은 나중에 덧붙인 것처럼 먹빛이 조금 더 짙었습니다. 아전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박만식도 더는 친척 걱정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아도 충분하다. 내일 해가 오르면 더 많은 눈앞에서 끝을 보아야 하겠다. 마당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강돌은 다시 감옥방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전과 달랐습니다. 쇠창살은 그대로였고 집 냄새도 여전했지만 어둠은 조금 얇아진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관아 밖에서 오래도록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서 있다가 주막 할머니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인은 방 안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강돌은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노인은 먼저 아직 감사할 때가 아니다. 참말은 끝까지 걸어야 집에 닿는다 하고 말했습니다. 밤이 내려오자 마을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우물가와 주막, 관아 앞길마다 낮의 본일을 되새기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강돌이 억울할지 모른다고 했고 누군가는 박만식의 발자국을 떠올리며 혀를 찼습니다. 강돌의 집에서는 어머니가 문서암 곁에 앉아 작은 등잔불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아직 웃지 않았지만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바깥바람은 차가웠으나 아궁이 속 불씨는 밤새 아주 낮게 살아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강돌은 잠들기 전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병든 몸을 이끌고도 하루 종일 사람들의 말과 흔적을 모았습니다. 강돌은 그가 누구인지 여전히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묻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집, 감나무, 붉은 흙 묻은 길, 마지막 주먹밥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내 집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어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마당에는 해가 오르기도 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이런 일은 흔하지 않았으므로 우물가 여인도, 장터의 장정도, 논두렁을 살피던 노인도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관아 쪽으로 왔습니다. 겨울 끝의 공기는 아직 차가웠고 사람들의 입김은 희게 흩어졌습니다. 강돌의 어머니는 주막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고 강돌은 포졸 둘의 사이에서 조용히 마당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그날 관아의 문은 평소보다 넓게 열려 있었습니다. 고을원은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얼굴에는 편안함이 없었습니다. 아전은 장부를 품에 안고 서 있었고 박만식은 사람들 뒤편에서 자꾸만 눈을 피했습니다. 노인은 아직 낡은 옷차림 그대로였으나 포졸의 부축 없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병든 떠돌이라고만 알았기에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그의 걸음이 마당 중앙에 닿자 이상하게도 모두의 말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노인은 먼저 강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돌은 밤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지만 노인이 일러준 대로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노인은 사람들을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목숨만 살피는 자리가 아니라 한 집의 문과 한 마을의 마음을 살피는 자리다. 그 말은 크지 않았으나 관아 담장에 다 되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저마다 숨을 삼키며 노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전은 노인이 말을 이어가기 전에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억울한 사람을 가리는 일은 관아의 법대로 이미 끝났고 죄수의 말에 마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전날보다 훨씬 가늘었습니다. 노인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을 말하는 사람은 먼저 종이 위에 제 손이 무엇을 남겼는지 보아야 한다. 그 말에 아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장부를 아는 그의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가까운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늙은 포졸이 장부들을 마당 가운데 펼쳤습니다. 사라진 곡식의 장부, 세금이 적힌 장부, 창고 출입을 적은 작은 기록까지 차례로 놓였습니다. 노인은 무릎을 굽혀 종이를 살피더니 앞뒤 글씨의 굵기와 먹빛이 다른 곳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그는 강돌의 이름이 적힌 줄을 오래 바라보며 이 줄은 처음 적힌 말이 아니라 뒤늦게 끼워 넣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글씨를 잘 몰라도 먹빛이 다른 것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전은 오래된 종이는 빛이 달라질 수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장부를 펼쳐 같은 날의 창고 출입 기록을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박만식의 이름이 작게 적혀 있다가 먹으로 문질러 지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웠으나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획 하나가 희미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위에 얇은 기름 종이를 대고 남은 자국을 비추게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놀란 숨소리가 번졌습니다. 박만식은 그저 창고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갔을 뿐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에게 어느 시간에 갔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왜 다음 날에는 가지 않았다고 말했는지 차례로 물었습니다. 박만식은 처음에는 당당히 대답했지만 질문이 이어질수록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장터 뒤편에 있었다고 했다가 아전의 뒤뜰에 있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주막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고 강돌의 어머니는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그때 목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전날 떠둔 발자국 모양의 나무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창고 곁에서 보관해 두었다는 진흙 자국과 박만식의 신발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목수는 큰 소리로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발 앞코에 비뚤어진 다름과 발자국 끝에 기울어진 모양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나무도 틀어진 데를 보면 어디서 힘을 받았는지 알 수 있듯 발자국도 주인의 버릇을 숨기지 못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박만식의 신발과 발자국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하던 이들도 점점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만식은 신발은 누구나 다를 수 있다고 소리쳤지만 그 소리는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노인은 이번에는 강돌의 집신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집신 밑에는 마른 붉은 흙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창고 앞 진흙은 검고 끈끈했습니다. 두 흙빛은 멀리서 보아도 서로 달랐고 그 차이는 말보다 분명했습니다. 늙은 포졸은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강돌이 붙잡혀 오던 날 집신의 흙빛이 창고 앞길과 다르다는 말을 했으나 아전이 조용히 하라며 눈치를 주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에는 늦은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늦게라도 본 것을 말하는 입은 닫힌 문에 바람구멍을 낸다. 포졸은 그 말에 더 깊이 고개를 숙였고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아전에게 향했습니다. 아전은 더는 자리를 지키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는 고을원을 향해 자신은 장부를 맡았을 뿐이며 박만식이 가져온 증언을 적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술심부름을 하던 아이가 주막 할머니 뒤에서 떨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전날 밤 들었던 말을 다시 말했습니다. 박만식과 아전이 처형만 끝나면 강돌의 집문서를 손에 넣겠다고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는 울먹였지만 거짓말하는 아이의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주막 할머니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래 살며 많은 거짓과 많은 가난을 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박만식이 강돌의 어머니 집에 와서 문서를 맡아두겠다며 방안을 뒤지려 했던 일을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담 아래 숨어 다시 들어오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번쩍이지 않았지만 오래된 절구공이처럼 한 번 내려앉을 때마다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박만식은 마침내 얼굴을 붉히며
할머니에게 왜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강돌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앞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그녀는 몸이 약해 보였지만 목소리는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내 아들이 죄인이 되면 내 집의 문서가 내 손으로 가야 하느냐. 네가 걱정한 것은 내 늙은 몸이 아니라 이 작은 괴였구나. 그 말에 사람들은 강돌의 집 문서함을 떠올렸고 박만식은 한순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그때까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말을 듣고 난 뒤 품속에서 작은 나무패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옷차림과 어울리지 않는 단단한 물건이었습니다. 고을원은 그것을 보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아전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인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임금의 명을 받고 여러 고을을 돌며 억울한 죄와 썩은 장부를 살피러 온 관리이며 병든 떠돌이처럼 감옥에 들어온 것은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려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관아마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병든 노인이라 여겼던 사람이 임금의 명을 받은 관리였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돌은 놀라서 숨조차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주먹밥을 나누어 준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 날을 보러 온 낯선 늙은이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찾는 사람이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노인은 강돌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아주 작게 눈빛으로만 안심하라 말했습니다. 높은 관리는 강돌이 감옥에서 한 일을 사람들 앞에 말했습니다. 굶주리고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기 마지막 주먹밥을 병든 노인에게 내어주었고 그 일은 어떤 장부보다 먼저 한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착한 마음만으로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흙빛과 발자국, 장부의 먹빛과 사람들의 증언이 모두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기에 강돌의 죄가 거짓임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박만식이 시킨 일이라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관리가 장부 속 지워진 흔적과 아이의 말, 포졸의 증언을 하나하나 맞추자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박만식에게 땅과 집 문서를 넘겨받게 해주는 대신 곡식 일부를 받기로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박만식도 얼굴을 가리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욕심은 큰 산처럼 보였지만 막상 햇빛 아래 드러나자 젖은 흙무더기처럼 무너졌습니다. 고을원은 뒤늦게 노하여 두 사람을 꾸짖었지만 사람들은 그 꾸짖음보다 높은 관리의 차분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관리는 강돌에게 씌워진 죄를 거두고 처형을 멈추며 다시는 그 집과 논을 박만식이 넘보지 못하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아전은 장부를 만질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박만식은 강돌의 집 근처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냇물이 아주 조금 풀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강돌은 그 자리에서 풀려났습니다. 포졸이 그의 손목을 묶고 있던 줄을 풀자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다가와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큰 소리로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은 울음은 오히려 작은 숨으로 먼저 나오는 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강돌의 손을 얼굴에 대고 살아만 있어 다오. 집은 다시 쓸면 된다 하고 속삭였습니다. 강돌은 고개를 숙여 어머니의 손등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강돌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이는 미안하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끝까지 믿지 못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강돌은 그들에게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몸이 약했고 마음도 지쳐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전과 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주막할머니는 강돌에게 다가와 숭늉 담긴 작은 그릇을 건넸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은 먼저 따뜻한 것을 삼켜야 한다. 그 한마디에 강돌은 오래 참았던 눈물을 조용히 떨구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람들은 강돌의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무거운 말이 오간 뒤라 모두 지쳐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전날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목수는 앞장서서 울타리의 헐거운 곳을 살피고 장정들은 무너진 흙담을 다시 눌러 붙였습니다. 여인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빈 솥에 물을 더 붓고 보리쌀과 말린 물을 넣었습니다. 마당에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가득했지만
그 발소리는 더 이상 집을 빼앗으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강돌의 어머니는 문서함을 안방 깊숙이 다시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숨기듯 넣지 않았습니다. 주막 할머니와 목수, 이웃 두 사람이 함께 보고 그 자리에 마을 어른도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문서함이 제자리로 돌아가자 어머니는 그제야 어깨에 힘을 조금 풀었습니다. 강돌은 마루 끝에 앉아 오래된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라 가지는 비어 있었지만 그는 그 나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묽은 죽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보리쌀이 적어 죽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한 그릇씩 나누어 들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관아에서 본 일로 달아오른 마음이 따뜻한 김에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는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고 누군가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른들 눈치를 보다가 마당 한쪽에서 작은 눈덩이를 굴렸습니다. 집 안팎에 오래 눌려있던 숨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높은 관리는 해가 기울 무렵 강돌의 집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으나 이제 누구도 그를 떠돌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강돌은 마루 아래로 내려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리는 그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 강돌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눈시울만 붉혔습니다. 어머니도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물 한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관리는 물을 받아 마시고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이 집이 오늘 다시 조용해졌지만 조용함을 지키려면 모두의 눈이 함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막 할머니는 곁에서 낮게 집을 지키는 일은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길고 외로운 법입니다. 하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누구를 꾸짖는 것도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강돌의 집은 그날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목수는 내일 다시 와 문짝을 단단히 고치겠다고 했고 주막 할머니는 죽이 남은 솥을 덮어두었습니다. 어머니는 강돌의 어깨에 낡은 겉옷을 걸쳐 주었습니다. 강돌은 마당 가운데 서서 관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차갑고 높은 담을 두르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의 숨을 빼앗는 곳처럼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집 굴뚝에서 오르는 연기를 보며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강돌의 집 아궁이에는 불씨가 오래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아들의 손목 자국에 따뜻한 수건을 얹어주었고 강돌은 아무 말 없이 그 손길을 받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감나무 빈 가지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집안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박만식과 아전의 욕심이 남긴 소라는 아직 사람들 마음에 흔적으로 남아 있었으나 그 흔적 위로 죽냄새와 장작 타는 냄새가 천천히 덮였습니다. 강돌은 잠들기 전 어머니에게 감옥에서 만난 노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지막 주먹밥을 나눌 때 자신도 배가 고팠고 두려웠지만 어머니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 손을 멈출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사람이 사람답게 한 일은 언젠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된다 하고 말했습니다. 강돌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밖의 밤은 깊었고 마을은 오랜 소란 끝에 천천히 잠들어갔습니다. 봄비는 아주 가늘게 내려 마을의 흙길을 부드럽게 적셨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있던 우물가 돌은 젖은 빛을 머금었고 강돌의 집 감나무 가지 끝에는 작은 눈처럼 연한 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서 돌아온 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의 공기는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아들이 정말 곁에 있는지 확인하듯 부엌 문을 열어 마루 쪽을 바라보았고 강돌은 그 눈길을 받을 때마다 조용히 웃어 보였습니다. 강돌은 손목에 붉은 자국이 다 아물기도 전에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쉬라고 말했지만 그는 집에 돌아온 사람이 먼저 집의 먼지를 털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했습니다. 쌀이비가 젖은 흙 위를 지나갈 때마다 작은 흙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는 감옥의 차가운 집 냄새와 달랐습니다. 강돌은 마당 한가운데 멈추어 서서 오래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신이 다시 살아있는 땅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
천천히 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전보다 자주 강돌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 문 밖에서만 머뭇거리던 이들도 어머니가 따뜻한 물을 내주면 조심스레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어떤 이는 말린 나무를 가져왔고 어떤 이는 보리쌀 한 줌을 두고 갔습니다. 강돌은 그들이 주는 것을 쉽게 받지 못했지만 주막 할머니는 옆에서 받는 마음도 나누는 마음의 한쪽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강돌은 두 손으로 고개 숙여 받았습니다. 주막 할머니는 거의 매일 해질 무렵 들렀습니다. 그녀는 별일 없는 얼굴로 부엌에 들어와 솥뚜껑을 열어보고 국이 싱거우면 소금을 조금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자주 도와주신다며 미안해하자 할머니는 눈을 흘기듯 웃었습니다. 어려운 날 받은 정은 늙어도 갚는 맛이 있어야지. 그리고는 더 말하지 않고 부엌 바닥에 앉아 무청을 다듬었습니다. 그 조용한 손놀림 덕분에 집안은 말보다 먼저 편안해졌습니다. 늙은 목수도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삐걱거리던 문짝을 고치고 바람이 새던 벽 틈에 새 흙을 발랐습니다. 강돌이 곁에서 도우려 하자 목수는 무거운 일은 아직 하지 말라며 작은 대패질만 맡겼습니다. 나무 향이 마루 위로 퍼지자 어머니는 문설주에 기대어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강돌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이와 비슷한 냄새가 집안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젖었지만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웃음이 있었습니다. 박만식이 떠난 뒤에도 마을에는 한동안 그의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그의 욕심을 꾸짖었고 아전이 장부에서 물러난 일도 조심스레 입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주막 할머니는 그런 말을 오래 끌지 못하게 했습니다. 남의 잘못을 오래 씹으면 우리 입도 써진다 하고 그녀가 말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돌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 원망을 조금씩 내려놓으려 애썼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집의 평안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높은 관리는 며칠 뒤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고을원에게 다시는 장부가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누르지 않게 하라고 단단히 이르고 새로 맡을 사람을 정하게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강돌의 집에 마지막으로 들렀습니다. 그날 아침은 비가 그치고 햇살이 약하게 비쳤습니다. 관리의 낡은 겉옷은 처음 감옥에서 보았을 때와 같았지만 이제 강돌에게 그 옷은 초라한 옷이 아니라 깊은 뜻을 숨긴 껍질처럼 보였습니다. 강돌은 마당으로 나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켰습니다. 네가 내게 준 것은 밥 한 덩이였으나 내가 본 것은 굶주림 속에서도 남을 먼저 살피는 마음이었다. 강돌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때 자신도 두렵고 배고팠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관리는 조용히 웃으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착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손을 펴는 사람이 오래 기억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좋은 찻잎도 없고 귀한 그릇도 아니었지만 그녀는 가장 깨끗한 사발을 골라 물기를 닦았습니다. 관리는 두 손으로 사발을 받아 마셨습니다. 잠시 뒤 그는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얼마간의 곡식값과 겨울을 넘길 수 있는 도움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돌은 놀라 사양하려 했지만 관리는 이것은 상이 아니라 억울함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씨를 뿌리라는 뜻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강돌은 큰 벼슬이나 먼 고을의 일을 맡으라는 말이 나올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돌이 어머니 곁에 남아 논을 돌보고 마을에서 필요한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만이 사람을 세우는 길은 아니다. 낮은 집의 불을 오래 지키는 일도 세상을 밝힌다. 그 말에 강돌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곁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길임을 알았습니다. 관리가 떠나던 날 마을 사람들은 장터 입구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누군가는 깊이 절했고 누군가는 말없이 손을 모았습니다. 강돌은 길가에 서서 오래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리가 산길 쪽으로 멀어질 때 그의 뒷모습은 평범한 늙은 나그네처럼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강돌에게는 그 모습이 감옥의 어둠 속에서 꺼지지 않던 등불처럼 남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주먹밥이 어디까지 사람의 길을 바꿀 수 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봄이 깊어지자 강돌은 논으로 나갔습니다. 물길이 약한 논은 여전히 손이 많이 갔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얼었던 흙을 고르고 무너진 물골을 다시 세우고 논둑에 남은 겨울풀을 뽑았습니다. 이웃 장정 몇 사람이 함께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각자 자기 논만 돌보았을 이들이었지만 이번에는 말없이 강돌의 논두까지 살폈습니다. 강돌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마을도 천천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씨앗을 골랐습니다. 손끝이 굳고 눈이 흐렸지만 조은 씨와 상한 씨를 가르는 일에는 아직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그릇에 씨앗을 담아 햇볕이 드는 마루에 놓았습니다. 강돌이 돌아오면 그릇을 보여주며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강돌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아주 오랜만에 두려움보다 기대가 앞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하루 종일 흙을 만진 피로가 씻기는 듯 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이제 강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죄수라고 수군거리던 아이들도 어른들의 눈치를 보다가 어느 날부터는 마당 앞에서 감나무 싹을 구경했습니다. 강돌은 아이들에게 떨어진 나뭇가지를 깎아 작은 팽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조심스레 감옥은 무서웠냐고 묻자 강돌은 잠시 생각하다가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서울 때에도 누군가의 배고픔을 보면 자기 무서움이 조금 작아질 때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은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저녁 주막 할머니는 강돌과 어머니를 주막으로 불렀습니다. 큰 잔치는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음식을 보탰습니다. 삶은 나물, 보리떡, 묽은 된장국, 말린 생선을 찢어 넣은 반찬이 낮은 상 위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과 앞으로는 함부로 남의 말을 믿지 않겠다는 말을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강돌은 그 말을 하나하나 들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음식은 소박했지만 목으로 넘어갈 때 따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늙은 목수는 강돌에게 새 문빗장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물가 여인은 겨울이 오기 전 장작을 함께 모아주겠다고 했고 장터의 젊은이는 논에 물을 댈 때 자기 소를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강돌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고마워 고개만 숙였습니다. 주막 할머니는 그런 강돌을 보며 배고픈 날 나눈 한 덩이는 오래 지나도 사람을 따뜻하게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조용히 웃었고 방 안의 불빛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돌아간 뒤 강돌과 어머니는 천천히 집으로 걸었습니다. 길가의 풀잎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멀리 산등성이 위에는 달이 낮게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팔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강돌은 그 손이 예전보다 더 가볍고 작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앞으로 이 손을 더 오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옥에서 어머니를 떠올리며 무너졌던 마음이 이제는 같은 기억 때문에 다시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궁이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강돌은 마른 장작 하나를 조심히 넣었습니다. 불은 잠시 검은 연기를 내다가 곧 붉게 살아났습니다. 어머니는 낮은 밥상을 펴고 남은 보리밥과 된장국을 데웠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에도 수없이 먹던 밥상이었지만 그날의 밥상은 감옥과 관아와 긴 겨울을 지나 돌아온 자리였기에 훨씬 깊은 맛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한 숟가락 뜨다가 강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네가 그 노인에게 밥을 주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강돌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큰일로 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혼자 먹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집에는 밥 냄새만이 아니라 마음 냄새도 남는가 보다 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강돌은 감옥의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 그는 정말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노인은 사람의 진심을 보려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강돌은 그에게 받은 도움을 갚을 길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알고
앞으로 살아가며 배고픈 사람을 보면 그때의 주먹밥을 다시 나누면 된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꼭 준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딘가로 이어지는 물길 같았습니다. 세월은 아주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해 여름에는 비가 알맞게 왔고 강돌의 논에도 전보다 푸른 빛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길을 함께 고쳤고 다툼이 생기면 장부보다 먼저 서로의 말을 들으려 했습니다. 관아에도 세 사람이 와서 일을 맡았고 그는 글을 적을 때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소리내어 확인했습니다. 강돌은 그런 변화를 볼 때마다 높은 관리가 남긴 말이 아직 마을 어딘가에서 살아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을이 오자 감나무에는 작지만 단단한 감이 몇 개 열렸습니다. 강돌은 가장 먼저 익은 감을 따서 어머니 밥상 옆에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처럼 너도 먹어야 힘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강돌은 웃으며 반으로 나누어 어머니와 함께 먹었습니다. 감은 아주 달지는 않았지만 입안에 오래 남는 맛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햇볕이 낮게 내려앉았고 부엌에서는 된장국이 끓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으나 더는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아이들이 강돌의 집 앞을 지나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물가에서는 여인들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하루 일을 이야기했고 주막에서는 할머니가 손님들에게 따뜻한 숭늉을 내주었습니다. 목수는 새로 만든 문빗장을 달아주고 돌아가며 이제 이 집 문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돌은 문을 닫아보았습니다. 빗장은 부드럽게 맞물렸고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밤이 찾아오자 산골 마을은 천천히 고요해졌습니다. 멀리 개 짖는 소리가 한번 들렸다가 잦아들고 바람은 감나무 잎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강돌과 어머니는 낮은 밥상 앞에 앉아 보리밥과 된장국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릇 바닥까지 깨끗이 비우고 아들에게 이제야 밥이 목으로 잘 넘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강돌은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지나 돌아온 사람에게 가장 큰 기적은 이런 저녁밥일지도 몰랐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강돌은 아궁이 앞에 앉아 불씨를 살폈습니다. 붉은 빛이 제 아래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마지막 주먹밥을 손에 쥐고 망설이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 작은 밥덩이가 자신의 마지막 힘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밝힌 작은 등불이었습니다. 강돌은 어머니에게 이불을 펴드리고 문이 잘 닫혔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자리에 들기 전 아들을 불렀습니다. 강돌이 곁에 앉자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그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이제 오래 아파하지 말아라. 억울했던 날은 지나갔고 내 마음은 그날보다 더 넓어졌다. 강돌은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낮게 울었지만 방 안에는 따뜻한 숨소리만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 묵은 두려움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돌은 등잔불을 낮추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많았고 산은 검은 품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남아있던 차가운 벽, 관아마당의 많은 눈, 주막 할머니의 한마디, 목수의 발자국 판, 그리고 높은 관리의 깊은 눈빛을 차례로 떠올렸습니다. 모든 일이 꿈처럼 멀어졌지만 그 속에서 배운 마음만은 아직 손바닥에 옹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집안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침내 강돌은 어머니가 잠든 방 앞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 불은 꺼지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말이라기보다 오래 떨고 있던 자기 마음을 달래는 말이었습니다. 아궁이의 불씨는 제 아래에서 작게 빛났고 감나무는 밤바람에 잎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집들은 하나둘 잠들어갔고 강돌의 집 지붕 위로는 고요한 달빛이 이불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해 가을이 지나고 다시 겨울이 마을 어귀에 내려앉을 무렵 강돌의 집 감나무에는 잎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가지 사이를 지나가면 마른 잎 몇 장이 마당으로 떨어졌고 어머니는 그것을 주워 아궁이 옆에 모아두었습니다. 강돌은 새벽마다 장작을 패고 우물가 얼음을 깨물을 길었습니다. 감옥에서 돌아온 지 여러 달이 지났지만
그는 아직도 첫 새벽에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 쇠창살 냄새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말없이 알아보았습니다. 강돌이 밤중에 잠에서 깨어 부엌문을 확인하면 어머니는 자는 척하며 이불 속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억울한 일을 겪은 마음은 마른 빨래처럼 금세 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마다 따뜻한 숭늉을 내주고 오늘도 집에 연기가 오른이 되었다 하고 낮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길끝에 낯선 소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소년은 열서너 살쯤 되어 보였고 집시는 달아 발끝이 보였으며 어깨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터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주막 할머니의 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배가 고픈지 눈은 밥솥 쪽으로 자꾸 향했지만 입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눈빛을 보고 말없이 숭늉 한 그릇과 식은 보리밥을 내주었습니다. 소녀는 밥을 허겁지겁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두 손으로 그릇을 감싸고 김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금씩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할머니는 그 모습이 어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굶주린 사람은 음식 앞에서 급해지기 마련인데 소녀는 마치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가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소녀는 먼 북쪽 고을에서 내려왔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녀는 강돌의 집 앞을 지나가다 감나무 아래에서 멈추었습니다. 강돌은 마당에서 장작을 쌓고 있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낯선 아이가 추운 바람 속에 오래 서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 그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얘야, 길을 잃었느냐? 소녀는 놀라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강돌은 겁먹게 하지 않으려 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엌 쪽을 가리키며 따뜻한 물이라도 마시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부엌 문을 열고 찬바람 맞은 아이를 그냥 보내면 밤새 마음이 시리다 하고 부르자 그는 겨우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남은 된장국을 데우고 보리밥에 무나물을 조금 얹어내 주었습니다. 소녀는 상 앞에 앉아도 바로 먹지 못했습니다. 강돌이 괜찮다고 말하자 그는 그제야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이 목을 넘어가자 소년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민재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그곳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강돌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하는 사연이 있다는 것을 감옥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소년의 빈 그릇에 숭늉을 조금 더 따라주며 오늘 밤은 헛간에서라도 자고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민재는 그날 밤 헛간의 집더미 위에서 잠들었습니다. 강돌은 혹시 추울까 낡은 이불 하나를 가져다 덮어주었습니다. 이불을 덮는 순간 민재가 잠결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을 오래 믿지 못한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강돌은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려 한참을 헛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은 처마 끝을 흔들고 마당 한가운데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감옥 끝방의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 왜 그러느냐고 묻자 그는 밥을 먹고 잤으니 일을 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은 작았지만 부지런했습니다. 쌀이비를 잡은 모양은 서툴렀으나 마음만은 허투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돌은 아이를 말리려다 멈추었습니다.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미안한 사람에게는 작은 일을 맡기는 것도 위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민재는 강돌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장작을 나르고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받쳐주고 부엌 앞에 떨어진 마른 잎을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 아이를 수상하게 보았습니다. 박만식의 일 이후로 낯선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막 할머니는 아이를 보고 배고픈 사람의 눈과 남을 해치려는 사람의 눈은 다르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더는 크게 수군대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 장터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곡식 가게 앞에 놓인 말린 콩 한 줌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낯선 아이가 장터를 지나간 것을 보았다며 민재를 의심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돌은 그 장면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말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너무 빨리 죄의 자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강돌은 민재를 뒤에 세우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았다는 말과 알았다는 말은 다릅니다. 장터 사람들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돌은 가게 앞 흙바닥을 살폈습니다. 콩을 담은 작은 자루는 쥐가 갈든 흔적이 있었고 떨어진 콩 몇 알은 벽 아래 작은 구멍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늙은 목수가 곁에 와서 구멍을 들여다보더니 안쪽에 콩껍질이 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제야 얼굴을 붉혔습니다. 민재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돌은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의 자신처럼 억울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강돌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게 주인에게 다음부터는 배고픈 아이의 등보다 먼저 바닥의 흔적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주막 할머니도 곁에서 말이 빨리 달리면 사람 마음을 밟고 지나간다 하고 덧붙였습니다. 장터는 한동안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강돌에게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다시 마을에 좋지 않은 말이 생길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강돌은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살피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민재에게 자신도 한때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사라지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억울함을 피해 떠나기만 하면 거짓말은 빈집에 들어와 오래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돌의 어머니는 두 사람 곁에 따뜻한 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민재를 보며 집이란 처음부터 피부치만 머무는 곳은 아니다. 추운 날 문을 열어주고 따뜻한 날 함께 마당을 쓰면 그 또한 집의 기억이 된다 하고 말했습니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어디에도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밤만큼은 떠나겠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강돌은 민재에게 나무 다루는 법을 조금씩 가르쳤습니다. 도끼를 함부로 들지 않는 법, 젖은 나무와 마른 나무를 구별하는 법, 지게끈을 어깨에 맞게 묶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민재는 말이 적었지만 배우는 손은 빨랐습니다. 때때로 실수해서 장작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면 강돌은 야단치지 않고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민재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물가 여인은 물동이를 들어준 민재에게 삶은 고구마를 건넸고 목수는 낡은 나무 조각을 주며 작은 숟가락을 깎아보라고 했습니다. 민재는 처음에는 받을 때마다 어색하게 고개만 숙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작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은 아주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들꽃 같았습니다. 강돌의 어머니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부엌에서 밥을 조금 더 얹었습니다. 집안의 밥 냄새도 전보다 넉넉해졌습니다. 섣달 그템이 가까워진 어느 날 높은 관리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마을을 지나던 심부름꾼이 강돌에게 작은 편지와 곡식 한 말을 전했습니다. 편지에는 날씨가 추우니 어머니를 잘 모시고 집의 불씨를 지키는 사람이 마을의 마음도 지키는 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돌은 글을 또박또박 읽는 이웃에게 부탁해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민재는 곁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놓이니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강돌은 그날 저녁 민재에게 마지막 주먹밥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굶주림이 얼마나 컸는지, 노인의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자신도 사실은 무섭고 배가 고팠는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한참 말없이 듣다가 물었습니다. 형님은 왜 그걸 주셨어요? 강돌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큰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 하나가 눈앞에서 꺼져가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작은 마음이 때로 큰 길을 연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겨울의 마지막 밤,
강돌의 집에는 작은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보리밥과 무국, 말린 나물, 주막 할머니가 보내준 떡,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세 사람은 오래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민재는 자기 몫의 떡을 반으로 나누어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웃으며 왜 그러느냐고 묻자 그는 맛있는 것은 나누어야 오래 기억된다고 배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강돌은 그 말을 듣고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해 첫 새벽, 눈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강돌은 문을 열고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 가지 위에 흰 눈이 얹혀 있었고 헛간 지붕도 부드럽게 덮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어머니의 방에서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돌은 아궁이 앞에 앉아 불씨를 살렸습니다. 마른 장작이 불을 받아 붉게 타오르자 그는 감옥에서 했던 다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제 우리 집 불은 꺼지지 않을 거라는 그 말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민재는 오래 강돌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강돌을 형님이라 부르고 어머니를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피로 이어진 사이는 아니었지만 함께 밥을 먹고 겨울을 넘긴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강돌은 민재를 보며 자신이 받은 은혜가 한 곳에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높은 관리가 남긴 말도, 주막 할머니의 따뜻한 손도, 어머니의 부엌 연기도 모두 그 흐름 안에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오자 민재는 강돌과 함께 논둑에 섰습니다. 물길을 고치는 일은 힘들었지만 두 사람은 말없이 흙을 다졌습니다. 어머니는 멀리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씨앗을 골랐습니다. 감나무에는 새싹이 돋고 우물가에서는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강돌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감옥의 작은 창으로 보던 하늘보다 훨씬 넓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번 나눈 밥은 사라지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래도록 다시 밥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강돌이 억울함을 풀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 작은 집을 지켜냈다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깊은 뜻은 사람이 아무리 고통의 끝에 몰리더라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바로 그 선한 마음이 어둠을 지나가게 해주는 작은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돌이 노인에게 나누어준 마지막 주먹밥은 물질로 보면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사람의 됨됨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굶주림과 죽음,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온 순간에도 그는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살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변명이나 말보다 더 깊은 진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말이 없다는 이유로, 낮은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어서 어둠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탐욕과 거짓말이 너무 커서 억울하게 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 없는 소문 한마디가 한 집안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때 맞춰 행한 진심 어린 선행 하나가 한 사람의 명예와 목숨, 그리고 믿음을 다시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교훈은 선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아주 늦게 돌아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심으로 남을 도운 일은 조용히 어딘가에 씨앗처럼 심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씨앗은 진실이 되고 믿음이 되고 잃어버린 제자리로 우리를 데려다주는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난 속에 있든 억울함 속에 있든 사람은 끝까지 따뜻한 마음과 바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마지막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세상살이에 대한 부드러운 깨우침으로 바라봅니다. 집은 문서나 땅, 낡은 흙담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은 어머니와 아들의 사랑, 흔들리지 않는 정직함, 그리고 서로에게 베푸는 공정한 마음으로 지켜집니다. 한 마을이 진정으로 평온해지려면 사람들은 소문을 믿기 전에 먼저 진실을 들어야 하고 약한 사람이 막다른 곳으로 몰리기 전에 그를 지켜주어야 하며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선한 마음 앞에서도 고개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남기는 가장 깊은 조언은 이것입니다. 삶이 우리 손에 마지막 주먹밥을 쥐어줄 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말해줍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움켜쥐면 잠시 배를 채울 수 있을 뿐이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 그것을 나눌 줄 안다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한 집의 불씨를 지키며 때로는 자기 자신의 삶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